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성리학의 역사를 알아보는 한국 성리학의 계보 9부입니다. 1674년 조선의 18대 왕 현종이 2차 예송논쟁에서 남인의 편을 들어주고 서인들에게 죄를 물어 송시열의 제자들을 대거 탄핵시키면서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때까지 만년 야당이었던 남인이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 즉위했죠. 현종 말기에서 숙종 초기에 남인은 서인에 대한 태도를 두고 나뉘게 됩니다. 우선 서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인 사람들을 탕남이라고 하고, 서인을 완전히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던 청남이 있었죠. 2차 예송논쟁을 주도하고 서인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던 게 청남이었죠. 1차 예송논쟁 당시 서인의 송시효가 대파 싸운 허목, 윤휴 등이 바로 이 청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남과 탕남의 분열은 서인을 두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갈리긴 했지만 예전부터 남인 내에 존재해왔던 파벌의 영향도 매우 컸습니다. 남인은 어떤 지연으로부터 시작했죠? 스스로 정통 성리학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영남학파 내에서도 퇴계 이황의 사상을 계승한 붕당이 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남 지역이 아닌 출신들도 남인의 상당수 속해 있기도 했습니다. 영남권 출신이 아니어도 퇴계 이황의 사상에 동의하고 계승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남인 내에서는 영남 출신의 남인이냐 비영남권 출신이냐 이런 보이지 않는 구분이 있었는데, 서인에 대해 적대적 입장이었던 청남의 경우 비영남 출신의 남인들이었고, 서인에 대해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탕남의 경우 영남학파 소속의 남인들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영남학파 출신의 남인의 경우 당연히 스스로 정통이라고 자부하기에 성리학의 원칙을 고수했지만, 비영남 남인의 경우 성리학보다는 유학에 접근하여 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관점들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괜히 서인의 송시열이 비영남 출신의 남인이었던 윤휴와 허목을 사목난적으로 몰아간 게 아니었던 겁니다. 2차 예송논쟁을 이끌고 서인을 몰아낸 주도 세력이 허목, 윤휴에겐 청남이었고, 숙종 재위 초기 남인을 이끌고 있던 것도 청남이었죠. 집권당이 된 남인 내에서 청남과 탕남의 주도권 경쟁이 심해집니다. 이러자 남인에 대한 숙종의 반감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만년 야당이었던 정당이 갑자기 집권당이 되면 항상 무리수를 하기 마련이죠. 남인들의 지속된 선 넘는 발언과 행위에 분노한 숙종은 1680년 조정의 실세 자리에 남인들에서 서인들로 전부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숙종 제위 첫 환국인 경신환국입니다. 환국이란 집권 여당과 야당이 국왕의 갑작스런 인사교체로 마치 손바닥 뒤집듯 급격하게 뒤집어지고, 그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숱한 옥사와 신하들이 희생되는 이 정치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된다는 뜻의 정치 용어입니다. 경신왕국 때도 남인의 원로 정치인이었던 허적의 아들이 영모죄에 휘말리면서 청남, 탕남 구분 없이 남인 대표 간부들은 깡그리 처형됐습니다. 윤휴, 허목, 허적 그간 남인을 이끌고 온 사람들 다 죽었죠. 경신환국이 있고 9년 후 남인들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1688년 숙종의 후궁이었던 장씨가 숙종의 아들을 낳습니다. 당시 왕후였던 인현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해 뒷방신세의 여인이었는데, 1689년 아직 100일도 안 된 후궁 장씨의 아들을 숙종은 원자로 임명합니다. 원자는 세자로 아직 책봉되기 전 임금의 장남을 일컫는 말로, 숙종이 후궁 장씨 사이의 아들을 원자로 임명했다라는 건 언젠간 크면 이 아이를 세자로, 즉 후계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후궁 장씨에게는 후궁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인 빈을 하사하니 이 여인이 장희빈입니다. 문제는 인현왕후가 서인 소속 집안 출신의 여인이었고, 남인들은 장희빈에게 정치적 협력자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임명한 이상 인현왕후는 진짜 뒷방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 서인들은 정치적 위기의식을 느꼈죠. 송시열과 서인들이 희빈 장씨의 아들 원자 책봉을 문제 삼자 숙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송시열과 서인들을 삭탈관직 후 유배보내버렸습니다. 숙종은 서인을 불경한 무리로 몰아가며 서인 집안이었던 왕비 인현왕후마저 폐쇄인시켜버렸고, 이를 두고도 서인 86명의 상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려 제대로 숙종의 심경을 건드리자 숙종은 서인들에게 가혹한 형벌과 고문을 가해 죽였고, 송시열에게도 사약을 내립니다. 송시열은 죽을 때까지도 제자들에게 성리학은 오로지 주자의 해석만을 따라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죠. 이 사건이 두 번째 환국인 기사환국이고, 장희빈은 새로운 왕비로 등극했으며 이후 장희빈의 아들은 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인들이 대거 복귀를 하죠. 이때 복귀를 한 남인들은 대부분 영남학파 출신의 탕남이었습니다. 과거 경신왕국 당시 청남과 탕남이 모두 큰 피해를 봤지만, 그 중에서도 청남이 더 큰 피해를 입어 대가 끊기다시피 했고, 그나마 서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탕남은 세력을 보존할 수가 있었죠. 또 영남이라는 끈끈한 학연과 지연도 있었고요.
복귀한 남인을 이끌고 있던 대신은 미남이었고 실권자는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였습니다. 그런데 장희빈이 왕후가되고 얼마 안 있어 숙종은 이번엔 궁중에서 일하던 무수리에게 빠져 그녀를 임신시키고 그녀를 수건 최씨 후궁으로 정식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 서인들은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남인들과 결탁해 수건 최씨를 음해하려고 했다는 고변과 장희재가 남인들과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까지 사건을 확대시키는데 숙종 20년이었던 1694년 숙종은 정계 주요 요직들을 전부 남인에서 서인들로 교체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세 번째 환국인 갑술 환국입니다. 이어 숙종은 폐서인했던 인현왕후를 복위시켰고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다시 희빈 장씨로 강등되었고 오빠 장희재는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건 최씨는 한때 인현왕후를 모셨던 적도 있었던 만큼 서로가 서로의 정치적 협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수건 최씨는 연인군이라는 아들까지 낳고는 숙빈 최씨로 자기가 올라가면서 이번엔 희빈 장씨가 뒷방으로 밀려났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인현왕후가 사망했는데 장희빈 처소에서 인현왕후를 저주한 굿의 흔적들이 발견된 겁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죄를 물으며 사약을 내렸고 장희재도 처형됩니다. 이렇게 남인은 완전히 정치력을 잃게 됩니다. 이후 다시는 남인이 정치적으로 집권당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후 남인은 정치적 붕당이라기보다는 이제 학문적인 단체 정도로 성리학계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남인은 영남 출신의 남인과 비영남 출신의 남인으로 다소 나뉘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영남 출신의 남인은 정통 성리학을 고수하고 비영남 출신의 남인들은 유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관점을 주장했죠.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고 학문적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에도 영남권 남인들과 비영남권 남인들은 다소 다른 사상의 학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우선 영남권 남인의 경우 한국 성리학이 처음 시작되고 계보를 이어나갔던 지역이 경북 지역 영남지방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리학 커뮤니티는 그 어디보다 탄탄했고 그들 스스로도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남 지역이 영조 제위기에 이인주아의 난이라는 반란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인주아의 난이 진압되면서 진짜 영남 지역 남인들은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죠. 그나마 비영남 지방의 남인들은 조금 나았습니다. 조선의 22대왕 정조가 탕평책을 주장하며 최재공을 신임하며 그를 등용하였는데 나중에 최재공은 영의정까지 오릅니다. 최재공의 출신들은 충청도로 비영남 출신의 남인이었죠. 최재공은 남인의 마지막 계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남 출신의 남인들 사이에서 사상적으로 실학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17에서 18세기에는 청나라에서 유행하던 성리학이 아닌 유학의 다른 학문, 고증학이 조선으로 도입되었고 또 서양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 조선에 들어오면서 실학이 조선에서 유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들이 제기능을 못하는 데다가 조선 후기 때는 사회경제구조가 빠르게 격변하고 있으니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성리학 외의 학문과 사상에 깨어있는 비영남 남인들이 실학을 연구하며 현실적이고 실사적인 학문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실학이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된 게 성후 이익에 의해서였습니다. 성후 이익은 정말 다양한 저서를 남기며 조선의 거의 모든 사회적 분야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개혁안까지 제시했죠. 물론 몰락한 남인 출신이고 관직도 없는 자의 소리라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지만 비영남 출신의 다른 젊은 남인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성후 이익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성후학파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성후학파의 실학자들은 대부분 토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중농학파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도 정조 때 크게 중용되잖아요. 이 정조의 최측근들은 최재공이나 정약용이나 다 남인 계열이어서 물론 남인이 전체적으로 다시 다 부활한 건 아니라 몇몇 개인에 한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정조의 남인 등용 정책으로 최소한의 정치적 입지는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남인들은 이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는데 워낙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학문관을 가졌던 남인들 중 일부는 서학이라고 부르는 천주교에 눈을 뜨고 천주교 신자가 되어버렸는데 성리학 세계관에 입각하여 성리학을 추앙하는 국가를 우수한 존재로 그 이외의 존재들을 전부 오랑캐로 여기는 조선에서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건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천주교에선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이건 조선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고 처형감이었습니다. 이러니 남인 내에서도 천주교를 극도로 꺼려하며 천주교를 믿는 남인들을 꼬리 자르게 하려는 남인들도 나타납니다. 영남 출신 남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비영남 출신의 남인이었던 최재공도 천주교를 극도로 꺼려했죠. 보통 천주교
출신자들은 비영남 출신의 남인이 많았고 정약용 집안이 거기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조사 후 집권한 정조의 정적, 정순왕후는 정조의 흔적인 남인들을 모두 몰아내기 위해 천주교 박해 사건을 일으켰죠. 영남 출신의 남인들은 영조 때 이인조의 나이에 가담하고 비영남 출신의 남인들은 정조 이후로 천주교를 믿게 되면서 남인 출신들은 이제 완전히 정계에 등장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남인은 서서히 소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